네, 이어서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식약처가 고령층에서 효과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다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긴 네. 65세 고령자 접종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맞습니다. 내놨다죠? 자문단의 권고가 나왔는데요. 이제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만 제출이 된다면 승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실상의 승인을 권고한 겁니다. 이걸 이제 이 식약처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 긴급 승인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제 이 실험 결과가 자, 이게 고령자와 일반 성인에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결합 항체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항원에 이제 항체가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성인은 99.3%인데 이 고령자는 100%예요. 오히려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화 항체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80%가 조금 넘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64%로 좀 떨어지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것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성인 모두 다 고령자를 포함해서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은 60%를 좀 넘는 거기 때문에 네. WHO 기준 50%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근데 문제는 왜 걱정을 했냐면 독일에서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8%밖에 효과가 없더라. 라는 오보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게 오보고요. 이 독일 보건부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상실험 대상군의 고령자의 비율이 8%에서 10%로 작았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인구 비중에 차지한 비율을 마치 이제 이 항체 효과처럼 이야기한 게 오버였던 거고요.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화이자 백신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초저온으로 보관해서 이제 유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모의 훈련을 했다고요? 네, 오늘부터 3일까지 모의훈련을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그럼? 훈련까지 하냐 싶지만 그 70도, 영하 70도 이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냉동창고도 딱 한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설비를 갖춘 곳. 그리고 마지막 접종 직전까지도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가을에 독감 백신 상황에 노출된 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첫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의 가정에서 누군가 갑자기 탈취를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냉동 트럭인데 교통사고 나서 차량이 멈춰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 다 대비해서 뭐 경찰 관계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의 훈련을 한 겁니다. 오늘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새벽에 봤더니 305명, 그 주말에 계속 300명대인데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이전 상황 보면은 400명대 막 후반 막 네네.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민들 생각에는 이거 지금 가라앉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발표는 어제 일요일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네. 주말 효과를 좀 고려해야죠. 그래서 어제 일요일이 305명, 그 전날이 355명, 이게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 지난주가 말씀하신 대로 397명, 369명, 400이요. 497, 469, 458 이렇게 됐거든요. 네. 400명대가 쭉 가다 보니까 2.5단계를 내리기가 어려워서 일요일에 결국은 유지로 발표가 났잖아요.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직도 우려는 남아 있는데 지난주는 이게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주축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부터 발표되는 모니터링을 쭉 봐야 되고요. 네. 이번 주가 조금 안정적이라면 사실은 2주 동안 연장을 했지만 오는 주말에 좀 미세 조정이 한번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또 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주말을 기다리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번 주 중에 안정되면인데 지금 네. 그 집단 감염의 연결 고리들이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네.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동일 집단 격리들 네, 계속 코호트 격리가 들어갔습니다. 잇따라서 하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 사이에 한양대병원에서 이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도 이 노숙자에 대한 치료를 하는 센터에서 문제가 생겼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시면 서울대병원에서도 외과 51병동 하나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하는 상황이 됐는데 왜냐하면 간호사 한 명이 확진됐는데 여기 3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대형 병원에서는 간혹 나왔거든요. 원천적으로 확진자를 차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방역을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비해서는 대형 병원은 방역 전문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의 그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것인가 이 지수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다시 우려할 상황으로 좀 흐르나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이 된다라는 거고 1 미만으로 떨어져야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0.95였습니다. 네. 아슬아슬하게 거의 동일한 숫자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려갔다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건가요? 한 0.8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0.7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연장을 할 수밖에 없고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감염 재생산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아마 정부 방역 당국으로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일반 시민들 제일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과연 이번 설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뵐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이제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은 이제 집합 금지예요. 그러면 고향에 2분 계시면 자녀 있으면 자녀들 놓고 가야 돼. 정 가고 싶으면 자녀들 놓고 가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게 정확히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한 자녀가 있는 부부가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면 금지됩니다. 이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집마다 사정은 다를 것 같아요. 뭐 형제가 따로따로 가거나 아니면 뭐 부부가 있으기에 남편은 남편 집으로 뭐 아내는 아내 집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뭔가 생각을 해내지 않으시면 가족끼리 모였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된다는 현실적으로 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금지 대상이 되고 정부에서도 이게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게 혹시라도 뭐 확산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부상권 같은 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설에 명절에 가족들 만났다가 부상권 청구까지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가정마다 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 한 명 더 찾아뵙다고 해서 구상권까지 자치단체에서 부과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설에 만나러 간 걸 단속할 방법은 없지 않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슬아슬하게 잡고 있으니까 설에 한 번 더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게 퍼지게 되면 또 4차 대유행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 고비 넘기고 아이들 개학하고 나면 겨울 지나가면서 조금 더 위험 지수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고비만은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 연휴 그 특별 방역 대책도 나왔죠. 네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TX는요, 창가 좌석만 판매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좌석은 굉장히 줄어들고요.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됩니다. 유료.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 취식 금지. 이건 뭐 늘 나오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숙박시설이 지난해 추석에 보시면 뭐 불효자는 옵니다. 아까 나왔지만 사실은 여행을 많이 갔어요. 고향에 방문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모님에게는 많이 안 가셨는데 여행들을 가서 그렇게 휴양지가 꽉꽉 찼는데 지금 리조트나 숙박시설은 3분의 2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외에는 숙박, 식사, 소모임은 다 금지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마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은 명절 기간 동안 오픈합니다. 여는데 사전 예약을 하신 분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뭐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밤에 영업하는 그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9시 영업 제한 풀어주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요거는 이제 네. 묶어놨어요. 근데 맞습니다. 또 일부 좀 예. 풀어주는 부분도 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자영업자들이 속상해하는 거는 9시 이제 마감이 유지됐다는 거 속상해하시는데 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인 것은 스키장 같은 겨울 스포츠는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처음에 풀었다가 확진자 나오니까 폐쇄했다가 다시 약간 풀었는데 9시 이후까지도 스키장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경우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내 체육시설, 헬스클럽 같은 데가 드디어 이제 샤워를 해도 됩니다. 다만 한 칸 떼기를 하고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이제 새로운 이제 부분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공연장과 영화관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커플이 가도 떨어져 앉아야 됐거든요. 근데 동반자는 같이 앉을 수 있고 타인과는 한 칸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뭐 다 각자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 9시 영업시간 제한 이 소식에 식당이나 그 술집 운영하시는 분들과 허탈감을 나타내는데 잠깐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탈감에 지금 약간 의욕을 많이 잃으셨어요. 의욕을 많이 잃은 상태고 저도 앞이 좀 사실 막막해요 지금. 저는 1시간이라도 연장이 되면 조금이나마 한 그래도 여기서 지금 10%나 20% 정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막막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8시 정도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술을 드시기에는 너무 짧다 보니까 매출 비교를 해보면 83에서 84%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되고 고정비는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냥 못 낸다고 보면 되고요. 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세로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면 설 전에라도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 긍정적인 상황이 오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